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오늘 기초해부는 내분비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호르몬은 우리 혈액을 타고 돌다가 특정한 장기에서 효능을 발휘하는 아이인데, 이 내분비계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분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머리부터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머리 쪽에 가장 먼저 많이 알고 계시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송과선 또는 송과샘이라는 아이가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목 부분에 갑상선, 그리고 이 갑상선에 붙어 있는 아이 부갑상선이 있고요.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가슴 쪽에 흉선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쪽으로 췌장과 췌장의 주변으로 부신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선까지 하면 내분비계의 내용은 이제 다 끝나게 돼요. 근데 이 중에서는 호르몬만 분비하는 아이, 예를 들어서 뇌하수체, 송과선, 갑상선, 부갑상선, 그리고 부신이라고 하는 아이는 호르몬만 분비하는 단독 내분비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흉선이라고 하는 아이는 두 가지 기능. 이 아이를 림프계에서, 즉 순환기계 중에서 림프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면역도 담당하고 있고 내분비계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췌장 같은 경우에는 소화, 즉 우리 소화기계에서 소화액을 분비하는 그 기능을 외분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분비선의 기능도 있고 호르몬이라고 하는 내분비계의 기능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선이라고 하는 아이는 크게 두 가지, 생식기계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내분비계의 역할. 여기서 이제 생식기계다라고 하면 정자, 난자 이런 아이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실 거 단독 내분비선, 즉 호르몬만 분비하느냐 아니면 그 외의 기능을 같이 하느냐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뇌하수체인데요. 뇌하수체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이제 여기 놨고요. 보시면 요 앞부분, 여기를 전엽이라고 해요. 지금 사람의 얼굴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옆을 보고 있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전엽, 후엽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엽에서는 총 7개의 호르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호르몬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극, 자극, 자극이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호르몬 기관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주 내용으로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본인이 직접 활동하는 이 호르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호르몬을 이야기할 때에는 기능도 아셔야 되지만 과잉 분비될 때 병명 그리고 저하될 때 병명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기능은 당연히 뼈, 성장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성장 호르몬이 뼈에 성장하고만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기능 중에 혈당을 증가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잉 분비됐을 때에는 이제 어느 시기에 과잉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나뉘는데 성장기에 과잉 분비되면 거인증, 성장기가 끝나면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병명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분비가 저하되면 외소증이라고 하는 병명이 붙는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후엽에서는 두 개의 호르몬, 옥시토신과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ADH라고 하기도 하고 바소프레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두 호르몬이 있는데 옥시토신은 모성에서 자궁 수축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봐주시고요. 저희는 항이뇨 호르몬으로 볼 건데요. 항이뇨 호르몬의 기능은 이뇨를 억제한다. 그래서 소변으로 너무 많은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기능입니다.
그래서 소변의 재흡수, 즉 세뇨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세뇨관에서 물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이 항이뇨 호르몬이 과잉 분비된다. 재흡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당연히 소변의 양은 감소되겠죠. 그러면 부종까지 생길 수 있고요. 반면에 이 호르몬이 너무 안 나와. 그럼 재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소변의 양이 너무 많겠죠. 많아도 너무 많은 이 상태를 우리는 요궁증이라고 하고요. 그때에는 탈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하수체 뒤쪽에는 솔방울샘 또는 송과선 또는 송과샘이라고 하는 내분비 기관이 있는데 이 아이는 많이 들어보셨던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아이를 분비합니다. 이 멜라토닌의 역할은 수면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면을 도와주는 역할도 있고 또 수면 중에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으로는 항성선이라고 해서 성조숙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산화라고 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꼭 국가고시에 자주 등장하는 아이는 아니지만 한 번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은 국가고시에서도 많이 나오는 아이인데요. 아무래도 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등장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자, 갑상선을 제가 지금 두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쪽에서는 이제 갑상선 자체만 보이지만 뒤로 돌아보면 지금 이게 뒷면이 요 아이가 갑상선의 뒷면이거든요. 뒤를 돌아보면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갑상선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과 부갑상선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갑상선을 절제했다 그러면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서 두 가지는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갑상선은 두 개의 호르몬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티록신이라고 하는 아이. 기초대사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아이죠. 그래서 이 호르몬의 기능은 기초대사량을 조절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은 우리 몸의 기초대사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도 빠지겠고, 여러 가지 더위도 많이 타겠고, 변비보다는 설사가 많이 생기겠고, 이런 세부적인 증상들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같이 올려놓는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초대사량이 많이 증가했을 때, 즉 과잉 분비됐을 때 호르몬이 우리 어떤 병명을 짓느냐?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하는 병명을 쓰게 됩니다. 그레이브스병. 이걸 다른 말로 바제도우시병이라고도 하죠. 바제도우시병. 반면에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살도 잘 찌게 되고 그리고 환자가 추위도 많이 타고 하게 돼요. 이렇게 성인에게 나타날 때는 점액 부종, 요즘에는 점액 부종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게 되고요. 반면에 소아에게, 즉 선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 크레틴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자, 이거는 소아에게 붙는 병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호르몬이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농도를 저하한다. 자, 요 얘기는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뼈가 있고 혈액 안에 있는 칼슘을 이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 방향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 안의 칼슘이 뼈로 이동하다 보니 혈중 칼슘 농도는 저하될 수 있다. 이 기능이고요. 이 기능과 기량작용을 하는 아이가 바로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은 그냥 부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섞어서 파라토르몬이라고 하기도 해요. 파라토르몬 또는 파라트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파라트 호르몬. 자, 이 호르몬은 반대 역할을 하게 돼요. 즉, 뼈에 있는 칼슘을 혈액으로 빼내는데
이게 빼내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혈중의 칼슘 농도를 유지해주고 싶어요. 혈중 칼슘 농도 유지. 왜냐면 이제 칼슘이라고 하는 아이가 단순히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것 외에 혈액의 응고라든지 근육의 수축에도 쓰이는 아이여서 혈액 안의 칼슘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다 보니 만약에 칼슘의 섭취라던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뼈에서도 빼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호르몬이 과잉 분비된다 그러면 특정 병명이 붙는 건 아니지만 그때에는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 혈액 안에 많아진 칼슘 때문에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 고혈압, 근육의 수축과 관련돼서 또는 혈관의 수축, 우리 혈관도 근육이죠.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렇게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다. 요 글씨가 좀 애매한데 결석입니다. 자, 반대로 분비가 저하되면 특징적인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텍타니. 텍타니라고 하는 근육의 강직과 경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상선을 절제했다. 그런데 갑자기 팔에 있는 근육이라던가 얼굴 근육이 욱신욱신거리면서 경련이 일어나더라. 그럴 경우에는 칼슘 농도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흉선은 갑상선의 아래쪽에 있는 아이인데요. 흉선을 이야기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쓰이는 문장이 있죠. 네, 영아기 얘는 크고 사춘기 이후에 퇴화한다. 이 흉선이라고 하는 아이는 몸의 림프계 부분에 관계되어져 있는 림프 장기예요. 그래서 우리 림프계 면역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내분비계 기능으로는 이 면역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림프구의 성숙을 도와주는 티모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분비계의 역할로서도 면역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입니다. 해부적으로는 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신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보셨으면 하는 게 바로 이 부신인데요. 부신은 신장 위에 곡갈 형태로 놓여져 있는 아이이고 바깥쪽을 피질, 안쪽을 수질이라고 합니다. 피질에서 총 3개의 호르몬이 나오고 수질에서는 2종류의 호르몬이 나오는데 부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자체가 생명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신을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피질에서 나오는 3가지 코티졸이라고 해서 당류 코르티코이드라고 하죠.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당류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이제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혈당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2번째는 항염, 항알레르기인데요. 이 항염, 항알레르기는 결론은 백혈구가 하는 방어 기능을 방해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염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자기 스스로 백혈구들이 과잉 반응을 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어서 그런 걸 좀 완화할 때 이 코티졸의 기능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염류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의 기능은 염류, 나트륨이라고 하는 아이를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을 재흡수함으로써 우리 몸의 혈압을 유지. 즉, 나트륨을 재흡수할 때 나트륨만 재흡수되는 게 아니라 몸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수분이 함께 재흡수되다 보니 혈압 유지에 관여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드로젠입니다. 네, 여기 지금 글자가 조금 틀려서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일종의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거 단백질의 기능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2가지는 이 2개겠죠. 코티졸과 알도스테론.
자, 요 부신피질이 과잉분비되면 또는 코티졸이 과잉분비되면 이라는 문장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쿠싱 증후군이죠. 쿠싱 증후군은 아주 독특한 외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좀 깊이 있게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분비가 저하된다라고 하면 에디슨씨병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몇 가지 특징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달덩이 얼굴, 그리고 목 뒤쪽으로 살이 많이 쪄요. 그래서 낙타목, 그리고 중심 쪽에는 비만이 되는 반면에 팔다리의 근육은 굉장히 가늘어져요. 그래서 가느다란 팔다리 또는 가느다란 사지,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쿠싱 증후군의 독특한 외양을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질에서는 두 가지 에피네프린과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의 호르몬은 서로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아이 두 가지의 기능이 교감신경계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응급상황에 우리 몸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인데 뭐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혈당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과 동일하니까 요거 중요하게 보시는데, 다만 교감신경계는 신경계에서 또 중요하게 다룰 아이여서 거기에서 같이 연결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췌장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아이예요. 췌장은 크게 우리 몸의 내분비계이자 외분비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외분비계로서의 역할이 소화액을 생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밀라제, 리파제, 트립신, 아밀라제, 리파제, 트립신이라고 하는 각각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소화하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호르몬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 자, 호르몬은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를 하게 될 건데, 베타세포와 알파세포가 있어요.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알파세포에서는 두 개 기량작용하는 아이죠. 글루카곤이 분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주게 되는 아이, 이 집어넣어주는데 관여하는 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의 기능은 혈당을 저하시키는 아이이고요. 반대로 글루카곤은 지방이나 단백질을 쪼개서 혈당을 높여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혈당을 증가시킨다. 병명으로는 인슐린의 기능이 저하될 때 당뇨가 생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선이라는 아이를 보실 건데요. 성선은 남성에서는 고환, 여성에서는 난소가 포함이 되는 아이고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앞에 있었던 췌장과 마찬가지로 얘도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내분비계의 역할, 그리고 생식기계의 역할. 그래서 생식기계로서는 정자, 난자를 이야기할 거고요. 우리 지금 내분비기 때문에 고환에서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표시하면 좋겠네요. 네,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고, 여성의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사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만 같이 볼게요. 이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또 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저하되는 폐경기에는 골다공증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뼈의 파골세포, 조골세포 조절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중요한 건 폐경기가 되고 나면 이제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올려드리는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